같은 차원인가라고 물리학에서 고민을 하듯이, 또는 철학에서도 뭐 이런 시공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시간은 가역적인가 불가역적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하지 못했을 거고, 시간이라는 게 과연 물질에서 벗어나서 물질 외부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질의 어떠한 존재 조건과 존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개념인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는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엔 그런 논란 자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대대로 철학자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물리 쪽에서는 뭔 고민이 드냐면, 시간과 공간이 물질의 외부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거냐, 즉 공간이 실제로 있는 실제한 것이고, 그래서 실제는 프레젠트라는 의미, 프레젠트한 것이고, 아니 이그지스턴스라고 해야 되나, 이그지스턴스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속에 물질이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이 있는 상태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저 캠코더는 나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이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개념으로서 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거리라는 개념을 넣기 위해서 공간이라는 어떤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창조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공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물질이 하나도 없어도 공간은 공간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물질의 변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 자체가 없으면 시간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시간 자체가 물질이 있고 없고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그지스턴스 하는 놈이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물질이 하나도 없어도 시간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싸우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즌 2나 3 정도에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시즌 2, 시즌 3 가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건데, 어쨌든 이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개념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리스 때는 아직 이것까지 고민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건 14, 5세기 정도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학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시작이 돼요. 물론 따라서 철학에서도 애초에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어요. 그 당시까지 어떤 철학책을 봐도 시간이 뭐고 공간이 뭐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과학적 차원이나 철학적 차원에서도 다루질 않아요. 보신 적 없죠? 철학에서도. 철학에서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본격화되는 건 15세기, 16세기 정도 돼서 누가?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싸우면서 시작이 돼요. 철학에서도. 물리학에서도 거기서 시작이 되고. 하여간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담글 수 없는 이유가 시간이 흘러서다 라고까지 얘기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혀 있던 시기니까 아직. 자, 그래서 어쨌건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했던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만물이 변한다 이거죠. 무엇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게 세상의 근원은 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피타고라스가 얘기할 때 만물의 근원은 수라고 얘기할 때 이건 진료적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헤라클레이토스의 얘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진료적 의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의 근원을 불이라고 했을 때 이 불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현실태로서의 불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고, 또한 진료적 의미에서 불도 아니고 만물이 변화하게 하는 근원, 즉 아까 얘기했던 근원이 두 개, 다 지워버렸어. 근원이 두 개 있었다고 했죠. 존재 원리로서의 근원이 있고 변화 원리로서의 근원이 있다고 했는데, 존재 원리와 변화 원리로서의 근원이기 때문에 밀레투스 학파가 얘기하는 불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거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저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했다는 거는.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대립에 의해서 이루어진 틀이다. 만물은. 가장 좋은 것은. 그리고 만물은 이런 다툼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활, 비오스는 그 이름은 생명이지만 기능의 결과는 죽음이다. 활이라는 게 우리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활은 모우잖아요. 이 동그란 화살을 넣고 쓰는 모우인데, 사실은 우리가 한자로 쓸 때는 궁이라고 쓰죠. 이 궁자가 맞나요? 그죠? 궁이 이렇게 되고 활궁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때
활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한글로 생각할 때 살아있을 활이라서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궁하고 활은 다르죠, 이제.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이 비오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어의 활은 이 궁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이 살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에. 그래서 얘는 이 중의적 표현을 써서 이름은 생명이지만 기능의 결과는 죽음이다. 화살을 쏘면은 활로 화살을 쏘면 죽는 거니까. 이런 식의 중의적 표현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보지만 비오스라고 돼 있잖아요. 활이 그리스어로. 근데 이 비오스라는 게 보면 딱 떠오르는 게 바이올로지, 바이오 이런 게 떠오르죠. 그거의 근원 어원이거든요. 즉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오에다가 올로지를 붙여서 바이올로지 하면 살아있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 해서 생물학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게 또 활이기도 해요, 정말. 그래서 이제 내가 어원도 참 잘 알죠. 근데 하여간에 그냥 이것도 이제 대립인 거죠. 근데 이 대립은 어떤 대립이냐면 활 자체는 스스로 살아있지만 자기 스스로 살아있기 위해서 무언가를 죽이는 것이다. 살아있는 의미가 무언가를 죽이기 위해서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앞에 나와 있는 만물의 다툼의 결과로 생기고 가장 좋은 건 대립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평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평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평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자, 평형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예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이퀄리브리움이 되는 건데 이건 과학용어입니다. 이퀄리브리움은 과학용어로 이제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들이 일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 이걸 평형 상태라고 얘기하고 이때를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는 뭐라고 했냐면 평형은 대립적인 요소가 서로 투쟁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고요한 평형이란 없다. 우리가 보기에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기 쉬운데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처음에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고 세상은 자꾸 변한다고 했는데 보면은 안 변하고 있는 게 있는 것처럼 보여. 즉 암석도 물론 풍화가 되지만 가만히 이제 몇 시간이고 며칠을 지켜봐도 암석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야. 근데 제가 어떻게 변해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평형은 대립적으로 투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다. 자, 이거를 제가 뭘 통해서 얘기하자면은 증발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저는 이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헤라클리투스가 한 우리가 이런 접시에다가 이렇게 물을 좀 담아요. 가만히 놔두면은 접시에 있던 물이 증발하면서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 위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씌워 놓으면은 증발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평형 상태가 된 거죠. 물이 더 이상 날아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날아가지 않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긴 날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어떤 상태냐면은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표면에 물 분자들이 막 있는데 이 물 분자들의 일부가 자꾸만 빠져나가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흔들리니까 물 분자들끼리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이제 어린애들 한 10명 모아놓고 이제 서로 손잡기 해서 이제 위아래로 흔들어봐 이렇게 흔들다 보면 꼭 희한한 놈들이 있어 손을 막 흔들다가 떼는 놈이 있는 것처럼 이 얘네들도 서로 물 분자들끼리 손을 잡고 있는데 이거 흔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랜덤하게 누군가 한 놈이 튀어나가요. 이게 온도에 따라서 항상 일정하게 확률적으로 몇 놈이 튀어나가는데 튀어나가. 그럼 이제 공기 중에 수증기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움직이거든요. 여러 방향으로. 그러다 보면 다시 물속에 처박히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처박히는 애들보다 나가는 애들이 많을 때 우리는 물이 증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처음에는 나가는데 그러다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어느 정도 이상 증가하면은 물속으로 처박힌 애랑 물에서 튀어나온 애랑 똑같아져요. 그러면 in and out이 서로 똑같으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증발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하지만 이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임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그리고 우리말로는 동적 평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폼 멋있네, 그죠? 동적 평형이다. 즉 움직이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는 그 결과로 전체로는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런 것들을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적 평형은 대단히 중요한 게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리적 현상이에요, 실제로는. 가령 지구의 온도가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지만 긴 범위에서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왜 유지되냐? 햇빛이 지구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구는 에너지를 받아요. 하지만 받는 만큼 지구는 에너지를 내놔, 또 우주 공간으로. 근데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구라는 커다란 하나의 개로 봤을 때는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나머지도 다 똑같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그 내부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 벗어나서 보면 그 전체가 하나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거를 2000년 전에 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멋진 사람이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죠. 딱 저. 그건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저는 이 개념이 워낙 좋아하고 중요한 개념이라서, 또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면 어떤 생태계가 일정한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을 때, 생태계 전체로 보면 균형을 이루지만 그 생태계는 얼마나 맨날 싸워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고 토끼는 또 애새끼를 낳고 막 이러면서 어쨌건 토끼의 개체수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호랑이의 개체수도 유지되고 식물도 뭐 잎이 나고 떨어지고 하지만은 전체로 보면 생태계 전체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생태계의 평형을 우리는 보통 극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태계에서는 극상에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분야에서 생물학에 있어서도 화학에 있어서도 물리학에 있어서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이 다 합쳐져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가장 먼저 이제 말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똑똑한 사람이군요.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고, 나는 파르메니데스보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를 사실 조금 더 좋아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어쨌건 헤라클레이토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만물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고 서로 싸우는데, 이 과정의 전체로서 뭐가 이루어지는? 조화가 이루어진다. 피타고라스는 비슷한 얘기잖아요. 조화를 이룬다. 하지만 그 조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조화가 아니라 끊임없는 다툼 속에서 일어나는 조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툼은 누구에 생기냐면 대립자에 의해서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